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면서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적을 과소평가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매닝은 기존의 분석을 종합해서 두 가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직접 군을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후에 전투가 격화되면 북한은 서해상의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해 한국군의 움직임을 제한할 거라고 매닝은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의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하게 되고 북한은 그 틈을 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실제 전쟁 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2024년 기준 남북한의 전투력을 간략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수치로만 따졌을 때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남한이 약 36만의 병력을 보유한 반면에 북한은 그보다 3배가 많은 110만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차 수에서도 북한이 앞섭니다. 한국군이 약 2200대의 전차를 보유한 반면에 북한이 약 4300대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전차 대부분이 노후화돼서 실제 성능은 형편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도 수치상으로는 북한이 우세합니다. 한국 해군은 약 90척의 전투함과 2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이 약 420척의 전투함정과 70척의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전투함의 크기와 성능 모든 면에서 한국군이 북한을 압도합니다. 한국군은 공군 전력에서 가장 큰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은 약 8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해 남한의 400대보다 2배가 많지만 대부분이 노후 기종입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 F-15, 그리고 F-16 등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다수 보유해서 북한에 비해 월등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병력과 장비 수량에서는 남한보다 우세하지만 남한은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의 질적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열악한 장비와 무기로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협적인 진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재래식 무기가 아닌 비대칭 전력에 있습니다. 주먹 싸움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종종 모래를 뿌리거나 눈을 찔러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비대칭 전력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이용되는 전력은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으로 나뉩니다. 대칭 전력은 탱크, 전차,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의미하고 흔히 재래식 전력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면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비대칭 전력은 특히 살상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취약점을 최대한 공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대칭 전력에서 남한에 뒤처졌다고 평가받습니다. 대칭 전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아무리 군사 투자를 강화해도 남한을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랫동안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땅굴은 남한 후방까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발견된 일부 땅굴은 한 번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이러한 땅굴을 이용해서 한국군의 후방을 기습 공격한다면 초기 대응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전선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 정권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비무장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여러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정은은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선언하고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문제는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북한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군은 지뢰가 없는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남하할 수 있지만 한국군은 지뢰밭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는 역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합니다. 핵무기는 물리적인 공격뿐 아니라 협박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면 미국 본토도 핵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군사 개입을 망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위협은 바로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파괴력은 약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특정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실전용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전략핵보다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서해상의 무인도에 투하하기만 해도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한 장소에 집결시킬 수 없을 것이고 작전 계획에도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핵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이후에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다피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결국 미국과 서방의 개입으로 정권을 잃었습니다. 카다피는 거리로 끌려 나와서 시민들에 의해 비참하게 처형됐습니다. 이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핵을 앞세워 수십 년 동안 기만적인 외교 전술을 반복해왔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킨 뒤에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 평화협상이라는 외교 쇼를 연출하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양보를 얻어낸 후에 결국 합의를 깨고 다시 도발을 일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되지만 국제사회는 이상하리 많지 계속 속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은 또 김정은을 냉혹하고 교활한 독재자라고 묘사하면서 그의 비핵화 약속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협상을 단지 정권 유지와 시간 벌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쓴 최윤식 박사는 김정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정은을 젊은 지도자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재 정권 체제 아래 9살 때부터 국가 통치 수업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조직 관리력이 뛰어나고 권력 획득과 유지 능력이 좋았다. 사교적이지만 끊임없이 충성심을 요구하고 점검하며 능력 효율 성과의 가치를 두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한다. 그는 또 위기 상황에서는 승부사로 변신한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감하게 군대를 파견한 것도 이런 승부사 기질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배려나 수고 없이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도한 자신감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분야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는 과민하게 반응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민심이 김일성 김정은 시대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김정은의 기질 때문이다. 그는 평상시에는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그의 승부사적 기질이 문제가 된다. 최악의 상황에 몰리더라도 그는 정권을 포기하고 망명을 택하기보다는 전쟁을 통해 과감하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승부사 기질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약 1만 5천 명의 특수부대를 파견하면서 러시아와의 유착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통치 자금과 핵무장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소식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의 자동 참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큰 위협이 되는 소식이지만 국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 운용되는 미래전 양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조차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귀중한 실전 경험으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정세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발발한 데에는 외부의 압박, 전략적 기회의 틈새, 그리고 내부적 위기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작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 요인인 외부의 압박은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군사적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적 압박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러한 어려움이 당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내부 충성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뒷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압박만으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인 전략적 기회의 틈사란 주변에서 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혼란을 틈타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걸 의미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 틈에 북한이 남침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은 국제무역의 핵심 경로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방어를 최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내부 문제로 인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입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강압적인 통치를 지속하면서 주민들과 군부 사이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당 중심의 정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군부 내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마당을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후계자 문제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딸 김주애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지목할 경우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후계자 자리에 오르는 것은 설령 김정은의 딸이라 해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한 내부에서 다양한 불만이 고조될 경우 김정은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김정은에게 맞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평화적으로 남한에 정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감시와 사회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쿠데타를 모의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1992년과 1995년 북한 군부대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지만 두 번 모두 사전에 발각돼 관련자들이 처형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암살을 대비해 북한 전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경우는 최정예 병력인 호위 사령부가 맡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때가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북한군 내 전쟁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김정은 세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북한의 군부나 엘리트가 순순히 남한에 권력을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어서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군의 강점만 지나치게 강조됐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이 한국군의 전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자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 틈을 타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입니다.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 해군 전력을 집중시켜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대만을 봉쇄합니다. 대만은 방어에 나서지만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 없이는 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일부 미군 병력이 대만 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의 핵심적인 주한미군 병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틈을 노려 북한군은 서해 5도를 향해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리고 우도로 북한 황해도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경우 가장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의 시선과 자원이 분산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리 북한과 남침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남한 영토의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군부, 강경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범위도 서해 5도와 그 인근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북한은 대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한 끝에 서해 5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갑작스럽게 미국과 한국의 평화협상을 제안합니다. 김정은은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전쟁을 끝내자고 요구합니다. 하자 이를 거절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서 한국 정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한국에 군사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를 생각하면 일본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금은 북한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충돌하면서 국론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북한은 3.1 전쟁 시나리오라는 작전 계획을 실행합니다. 2013년에 공개된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한의 정부기관과 주요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수도권을 집중 공격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남한의 주요 시설을 향해서 방사포와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한국은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는 건 어렵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약 30%에는 화학탄이 탑재돼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합니다. 화학무기 공격에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오염된 화학탄이 수도시설을 마비시키면서 식수 부족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 직후 북한군의 제1, 2, 5군단이 통일대전 신남춘이라고 불리는 경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3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의 진짜 목적은 이 선봉부대를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화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은 해당 지역에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이후 미국의 추가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남은 병력을 투입해서 남한 전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소 50기에서 최대 30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북한이 이 중 상당수를 동시에 발사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를 모두 요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설령 전체의 1%에 불과한 단 3발만 한국 땅에 떨어져도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미군의 직접적 군사 개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술핵의 투하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다는 상징성이 있고 한국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해 있어서 일본에 대한 심리적 충격도 극대화할 수 있고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한 지역이 핵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상주입니다. 상주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지형이 대체로 평평한 분지여서 핵폭발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성주 사드 기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술핵에 6,000배의 위력을 가진 전략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와 국군 상군, 통합군사기지 등 주요 지휘시설까지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경우 북한은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잃게 되는 만큼 전략적으로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서해상의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명피해 없이 핵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남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북한이 인공지능 드론과 AI 기술을 전쟁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북한은 5,000달러짜리 드론이 500만 달러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드론의 위력을 체감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계기로 북한군에도 AI 드론과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걸 진지하게 고심할 겁니다. 드론 기술은 개발 장벽이 낮아서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도 자폭 드론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신 드론 기술을 보유한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드론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기술을 실전에서 학습한다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북한이 곧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드론과 무인 차량 등을 앞세워
비대칭 전력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려되는 전술은 대규모 드론이 때로 공격하는 수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것처럼 개별 병사나 전통 무기 체계는 수십, 수백 대 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 경우 거의 무력화됩니다. 이처럼 통제 불가능한 집단 드론 공격은 전투가 아닌 학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수준의 사이버 해킹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이 있으며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 군사 기밀 유출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들이 AI 기술을 결합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가 기반 시설과 디지털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어느 날 새벽 수백 대의 북한 드론이 서해 5도를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드론 공격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던 한국군은 속수무책입니다. 곧이어 북한의 무인 차량 부대가 상륙해서 주요 거점을 포위합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더 많은 군을 투입할 경우 핵 공격을 가할 거라고 협박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해킹 부대가 항구의 원자력 발전소, 전력망,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합니다. 공격 직후 한국은 방사능 유출로 일부 지역이 격리되고 전력 부족과 디지털 네트워크 붕괴로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얼마 후 북한은 서해 5도의 영유권을 공식 선언하고 한국에 협상을 제안합니다. 애초에 북한의 목적은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일부 영토를 차지한 뒤에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력망과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점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북한의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다양한 전략과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입니다. 북한의 전력을 애써 무시해도 국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무 과민할 정도로 걱정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미국은 분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믿었던 동맹에 외면받았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는 대만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적인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미래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량의 드론을 제작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한다면 한순간에 북한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제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감시, 조기 경보, 신속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결국 핵과 미사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같은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북한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현재 방어망으로는 모두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북한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